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0809 070-8812-0809 검색창에 국제민주연대를 검색해주세요. 김종대 김창수의 총창톡. 한 주간의 외교 통일 안보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자리가 허전합니다. 예, 김종대 네. 편장 뭐 하나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엄청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들린 말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가 대표된 일에 가장 잘한 게 김종대 스카우트한 거랍니다. 아 그러면 심상정 대표 섭섭하실 것 아, 같은데. 그러신가요? 심상정 대표가 잘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김종대 스카우트한 거랍니다. 그런 정도로 예. 정리하죠. 자, 매주 옆자리를 지키던 김종대 단장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맨날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니까 또 새롭네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김 원장님. 예, 제가 사실은 이혜영 교수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혜영 교수님이 그렇죠. 석상호전 계실 때부터 제가 이혜영 교수님 만나서 이혜영 오. 교수님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쯤 하니까 이혜영 교수님이 언제 독일로 가셨어요? 제가 88년이니까 88년에 독일 가셨어요? 우와. 야. 30년 돼가죠. 예. 아니 왜 주로 이 코너는 30년 지기들만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 아니 그 김종대 단장님하고 김창수 원장님도 88년부터 군축 평화운동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다 그때 만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김종대 단장보다 이혜영 교수님을 조금 더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이랑 같이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많이 했었습니다. 이혜영 네, 교수님 눈에 비친 김창수 원장은 어떤 분이에요? 별걸 다 물어보시네. 네, 그 뒤에 그러시다가 저는 이제 그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 계시던 김창수 원장님은 다 미국으로 가셨죠. 네, 저는 한참 있다 2000년 8년인가 2009년인가 MBC아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유 정말 30년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민간 외교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두 분 이렇게 전화로 오늘은 만나고 있습니다. 자. 네. (11월 18일은) 팟짱 서포터즈 1호점 풍무양꼬치 중국 본점의 창사 25주년입니다. 중국 본점은 중국 연계시에 있고 중국 대도시마다 직영점이 24곳, 가맹점이 60여 개, 직영점 직원 수만 2,0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고급 양꼬치 전문점입니다. 풍무양꼬치가 이렇게 중국 최고 브랜드의 음식점이라니 어쩐지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점 대림역, 디지털 단지 역점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선착순 125명에게 고급 타올을 드리고요. 25번째 테이블에는 2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을 제공합니다. 11월
8일 마침 그날 김광진 의원님도 예약을 하셨던데요. 김광진 의원이 당첨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풍무양꼬치도 궁금하고 김광진 의원도 보고 싶으셨던 분들 기왕이면 11월 18일 수요일에 꼭 들러주세요. 풍무양꼬치 02-809-9292 02-809-9292 오늘도 짚어봐야 될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네. 지난 13일 밤 그리고 또 14일 새벽 무렵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인데요. 지금 짚어봐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파리 테러, IS 그리고 이제 국정원 또 테러 방지법 만들겠다고 저렇게 그러는데 과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테러 관련해서요. 평범한 파리지행, 이 파리지행의 금요일 여가를 타깃으로 했다. IS가. 기존의 IS 테러와 비교할 때 이번 테러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 왜 파리 시민의 여가를 노렸을까. 이런 점이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이전의 어떤 그 과정에서 보자면은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별하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그 IS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공습을 해왔는데 이제 러시아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IS를 9월 말인가 첫 번째 공습을 합니다. 9월 말에. 네.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우선 직접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 아주 그 처참한 그리고 정말 전인공노할 이 테러에 대해서 근데 그 전후 맥락을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민간 항공기 폭파로 IS 복수를 한 셈이고 이번에 파리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 행위로 복수를 한 셈이죠. 그런데 IS 쪽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마찬가지 너희들도 이 보복을 받아야 된다. 민간에 대한 공격.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IS가 이제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IS의 테러와 관련해서 전후 배경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지 IS의 테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IS라는 집단 자체가 약간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테러의 대표적인 알카에다라든가 예, 이런 집단하고는 다른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게 이게 IS라는 게 대체 뭔가? 알카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IS는 이 스스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제사회는 이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은 이거를 다에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막 완전히 그냥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S가 대체 실체가 이 국가인 스스로 국가란 말 하지만 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이건 또 국가가 아닌 거고 그래서 실체 자체도 애매한데 이런 실체가 이제 애매한 IS가 하는 방식도 이제 어떤 러시아라든가 프랑스에 대해서 보복 테러를 했습니다만은 이 테러의 방식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징적인 것, 적어도 항공기 테러 같은 것들은 기존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건물에 대해서 테러한다 할까?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가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를 공격한 거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자본들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무역센터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정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통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드 타켓을 상대로 한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슨 공연장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거리라든가 축구 경기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일반인들을 타켓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소프트 타켓이 하는데 이런 테러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국제적으로는 좀 순차적으로 진행됐었고 프랑스 내에서는 파리 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위협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카에다는 사실 특정 지역이 없었죠. 근데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 안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 차이는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테러가 뭔지 우선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테러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러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아주 극단적이고 기형화된 정치 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테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한 테러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S의 정치적 목표가 뭐냐 할 때 네. IS는 말 그대로 이슬람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네. 알카에다 탈레반 같은 경우가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네. 알카에다는 거의 여러 곳에 산재한 어떤 네트워크라면은 네. 이슬람 스테이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떤 특정 지역의 공간이죠. 그런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이것을 새로운 국가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국가 여러 나라들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러시아 그다음에 시리아 현재 시리아 그다음에 특히 이라크도 그렇고 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전의 양상이 네. 사실은 이제 국제전의 양상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강도 국제전 이미 시작되었고요.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사이에. 예. 이렇게 본다면은 이슬람 스테이트는 분명히 알카에다 같은 네트워크형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건 정말 새로운 국가고 이거는 현재의 중동의 현상, 스테이트 스코어를 네.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 스테이트 스코어 현상에 길들여져 있는 네네. 국제 관계나 질서 속에서 이걸 용납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S와의 어떤 그 싸움은 매우 오래 갈 겁니다.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선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여러 보도를 보면 알카에다하고 IS도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알카에다가 IS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것이 저강도 국제전의 양상,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이 국제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보면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을 프랑스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크루즈 미사일까지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저강도 국제전의 양상이 어떤 상황으로 발전이 될지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주로 네. 이스라엘 공격한 건 신용만 한 겁니다. 주로. 왜냐하면은 네. 미국 현재 시리아 정부 전 정권을 타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군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라는 뭐 어폐가 있지만은 등장한 새로운 어떤 반시리아 정부군 정부 투쟁한 IS의 존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자 다시금 무기인 방조 내지 또 지원도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그 시리아 반군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미국이 직접 훈련시킨 군대거든요. 그런데 직접 훈련시켰어요. 돈도 대고 무기도 대주고 차량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그런데 IS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잘 싸우니까 이게 뭐냐 하고 처음에 무기인 방조 그다음에 간접 지원하다가 IS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도무지 헷갈려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를 또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와서 같이 싸우자고. 그 러시아 왔어요. 근데 러시아 오자마자 IS를 진짜로 까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또 뭐냐? 머리 아파요, 선생님. 그러니까 러시아는 진짜로 현재의 시리아 정부 현 정권의
이걸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IS가 진짜로 위협적이다, 진짜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하는 신용만 내다가 네. 러시아가 진짜로 공격을 하니까 예. 또 부태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프랑스가 뛰어든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역시 IS를 공격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영내 국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것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이란 네. 이 시리아가 진짜로 이제 그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싫은 거죠. 그렇기 이란은, 때문에 네. 네, 시리아 정부군을 또 옹호를 한 거고 네. 반면에 영내에 또 어떤 강자인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또 그건 눈뜨고 못 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과 함께 반군들을 지원한 거거든요. 네. 그래, 영내에 있는 중위권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들, 이란과 사우디, 그 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슈퍼 파워들, 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떨어지지만 프랑스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네. 이런 것이 아주 3차, 4차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시리아 전에 전체적인 조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현 교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중동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지는 거는 대개 보면은 서방의 가입에 의해서 서방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불량품이 파생된 그런 요소 때문에 중동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IS 같은 경우에도 이현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시리아 반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시리아 반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시리아 정부 자체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국의 중동에서의 뭐 군사항을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IS가 자기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세력을 확보하지를 못했죠. 그래 이제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할 때 그 지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군사 기술적인 지원을부터 자금 지원까지 그걸 가지고 시리아 반군을 숙주로 해가지고 IS가 이제 커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IS가 커진 거는 미국의 중동 정책의 산물로서 그 불량품이 IS라는 불량품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이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과거에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라크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고 이라크의 노선이 미국하고 달라지게 됨으로써 또는 미국의 중동에서의 이익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IS와 같은 이런 어떤 테러 집단들이 육성되고 오늘날 이 어떤 저강도 국제 전쟁으로 지금 화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으로 된 데는 어떤 강대국들의 중동 정책의 어떤 산물로서 이 불량품이 파생돼 가지고 이 불량품이 지금 이 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주해 가지고 오히려 국제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근대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그 산물인데 그것을 지금 이 불량품이 다시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9.11 이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중동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국제전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걸로 확전되는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선생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또 더 큰 그림을 봐야죠.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아무래도 그 작은 그림에서 보자면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림에서 보자면 월드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또 미국과 러시아가 또 반드시 또 그렇게 필요한 게 서로 협력도 해요. 그 차원에서는. 단지 미국이 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이 뭔지 그것이 타협 내지 조정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롭게 끼어든 프랑스의 또 이익이 뭔지 그 또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타협이 가능한 건지 요 지점을 봐야죠. 근데 아직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막대한 군사력 공군력이 들어가 있고 지상군도 들어가 있어요. 특수부대 형태로. 프랑스는 지금 지상군하고 일부 지상군 병력하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미국도 이러다가
큰일 나듯이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IS로 몰아줄 건지 네. 하고 아니면 지상군을 또 탈영할 건지 예. 아니면 지금까지 뭐 공습으로만 계속 갈 건지 네. 이런 판단의 지점이 있는데 요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시리아의 현 정권을 살릴 건지 말 건지 여기서부터 이해관계 처음에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외로 막강히 버티고 있어요. 음. 현재 시리아 정부군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죽어나는 건 정말 시리아의 보통 사람들인데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구의 절반이. 예. 이런 거 정말 20세기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많지 않은 경우인데 예. 굉장히 꼬여 있어요. 굉장히 꼬여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 마치 이렇게 빵빵하게 둔 풍선처럼 누가 뻥 터뜨리기만 한다면 부분적인 국지적인 네. 강국 간의 전투 행위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IS의 영향력이 이들 그 주변 국가들이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IS를 또 뭐 프랑스까지 참여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IS가 쉽게 뭐 이렇게 약화되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푸틴이 뭐 그냥 보니까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하는 이야기가 뭐 IS를 용서하는 것은 신의 뜻일지 몰라도 IS를 신에게 보내는 것은 푸틴이 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IS와의 그 일점 불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푸틴의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일어났던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프랑스가 단기적으로 IS 격퇴를 위해서 공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I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알카에다를 격퇴하는데 오히려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IS는 알카에다보다도 더 다른 측면에서의 막강한 강력한 어떤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이영 교수님도 단순하게 알카에다가 네트워크형 조직이라면은 이들은 이제 영토를 영역을 공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공간을 근거로 하면서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주민 정책을 굉장히 잘 펼치고 있습니다. IS가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주고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IS는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석유 밀매라든가 인질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IS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공습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지금 라카를 공습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라카의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뉴욕타임즈가 이야기한 거는 뭐 빈집이라든가 이런 데만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미국이 사방 세력들이 어떤 이 IS를 공격을 할 때 테러리스트 한 명을 죽이는데 공습 효과라는 게 민간인들이 뭐 10명 가까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공습을 하면 할수록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IS의 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IS를 쉽게 격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선생님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각자 시리아와 관련된 핵심 이익이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과연 이 세 개의 강대국들이 이 각자의 가진 핵심 이익에 대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한지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러시아의 이익, 미국의 이익, 프랑스의 이익이 어떤 걸까요? 이걸 좀 그 궁금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리아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거기에 석유죠. 석유가 이권이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자원 외교, 자원 전쟁 거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저기 오른쪽으로부터 위협에 네. 이란으로부터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원도 물론 함께 맥락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러시아나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데도 프랑스 외교가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주 고상한 이념을 표방하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군사적 양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크폰이라든지 이런 우아한 외교 형태를 가지면 항상 또 미국한테 항상 그 밑에 밀려요. 세컨드 위치로. 예.
여기 이번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아주 특이한 그 자존심, 프레스티지라고 해요. 네. 국가적 위신에서 네. 보면은 중동에서 나름대로 숟가락을 올려서 새롭게 한번 중동 외교, 중동에서의 프랑스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방향 지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영내에서의 중위권 정도의 국가들 예를 들어 이란과 사우디 그다음 또 하나 터키가 있습니다. 네. 터키가 터키 같은 붙었더라고요, 경우는 시리아하고. 예. 때문에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는 또 아주 막강한 나름대로 힘이 있는 그 네. 반군 중에 한 그 쿠르드족이거든요. 네. 쿠르드. 예. 예. 그런데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어요. 시리아 안에서는. 그런데 네. 터키 입장에서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왜냐하면 쿠르드족을 지원했던 그 터키 안에 있는 수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자기들도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쿠르드족의 그 반란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짓밟은 게 지금 현재 터키 정부인데 네. 쿠르드하고 협력해가지고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어떤 철천지 원수 사이인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중동에서 그래도 가장 우방 중에 하나가 터키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예. 미국도 주둔하고 있고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미국은 그렇다고 터키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이 미국은 또 여기서 어정쩡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IS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어떤 지리적 의미에서 쿠르드족도 꽤 넓은 네. 자기 관할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어. 그런데 I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슬람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국가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체계도 갖추고 있고 자기 군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유라고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 기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어떤 아직은 스테이트는 아니지만은 유사 스테이트, 유사 국가 내지 준국가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를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네. 그저 공식으로만 IS가 제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는. 네. 그다음에 IS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선명한 어떤 반제 반미라고 하는 명분과 네. 그다음에 이 적절한 보상 체계, 복지라든가 일단 네. 시간이라든가 자기 영내에서의 예.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미사일로만 제거하기엔 매우 어려운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앞서 김창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습은 시리아 북부 라카에 막 폭격이 내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IS 대원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습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 IS 기지에만 폭격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인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 현지 사람들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라카는 파괴가 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IS 통제 또 서방의 공습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그 주민들의 호소가 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공습은 있고 민간인 피해는 늘어나고 있고 이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자면 그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라카를 공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이게 그 증오의 전쟁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좀 정리 조정해야 될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내전의 종식 거기 그 난민들이 즐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전 종식 평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그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종의 정치 투쟁이에요. 이 정치적 목적이 서로가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현재 조건과 국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슬람 스테이트를 승인받든지 아니면은 아예 죽든지 이때까지 아마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전쟁 행위는 계속될 거라 보는 거죠. 끔찍합니다. 필요 없는 정치.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이 IS 자체도 IS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볼 때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IS 목표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목표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14년도에 IS라는 어떤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한 7세기 무렵에 있었던 어떤 그 칼리프 국가를 지금 다시 재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가를 세운 다음에 이것을 목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의 방해하는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2016년, 15년 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하겠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뭐 2016년부터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 지금 이들이 이제 목표가 그런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방 국가들의 저항 때문에 그 목표를 조금 더 단축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이 상태에서 뭐 소멸된다거나 이 상태에서 뭐 서방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고 서방 세력들이 이들에 대해서 공습하면 공습할수록 이들은 보다 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형 테러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형 테러리즘이라는 거는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이제 기획은 시리아에서 하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서 실행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프랑스라든가 오나는 지역에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테러를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아주 다국적 네트워크형 그런 테러를 앞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국적 네트워크형 테러의 형태는 벌써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뭐 다음은 워싱턴, 뭐 런던,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제사회가 이른바 반 IS 연대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맞서서 미국 등 서방과 소련, 당시 소련이죠.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교수님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돼서 하면 격퇴가 될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예. 저도 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고 뭐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IS를 히틀러의 은유 메타포하는 게 적절한지 부터가 의문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 IS 입장에서도 같이 봐야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러려면은 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IS가 그냥 테러 단체가 아니라 교전 당사자로 그래야지 우선 휴전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IS는 뭐 완전히 섬멸해야 될 어떤 단체인 것뿐이고 테러 단체일 뿐이고 근데 IS에서 본다면은 서방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 프랑스, 미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얘들을 외세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이제 성전 홀리 워를 하는 자스트 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비록 불안하지만 단기적 평화도 불가능하죠. 우선 상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교전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저 IS를 테러 단체로 치부하고 이를 공중에서 때리다가 이제는 뭐 지상군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러다가는. 차라리 지상군으로 이 교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호간에 이제 특히 서방국가 간에도 사상자가 발생을 해야지 아마 국내 여론도 자국내 여론도 야 협상을 해라, 휴전을 해라 이런 것들을 여론이 일어나겠죠. 그러려면 아직은 저는 시간이 아직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이제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어떤 감정적 격화 때문에 네. 쉽게 이제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현 교수님 지적대로 지금은 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촉발돼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테러 행위를 비롯한 뭐 지상군의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격화되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국민들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로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은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 감정으로서 어떤 격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조금 다른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이 어떤 프랑스가 어떤 IS를 공격하는데 그 이제 전면전 같은 방식으로 나갈 때 문제가 이제 더 악화될 텐데요. 당장에 이제 뭐 시리아 난민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무슬림들을 지금 이제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격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슬림과 난민을 전부 다 테러리스트로 본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모든 무슬림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제 올랑드 대통령 전쟁 선포를 한 셈인데 그 프랑스 시민사회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의 여전한 친구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그 촛불 시위 같은 거를 하고 있다. 이런 현지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파리 테러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시리아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시리아 반군 또 IS 시리아 대통령 뭐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아사드가 9.11 당시 후세인과 비슷한 그런 인물 그런 위치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현 정부 아사드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테러를 인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프랑스, 미국이 모두 IS를 공격해 준다면 이건 회피한 경우죠. 회피한 경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IS를 소멸시켰다 한다면은 그럼 이제 평화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군하고 정부 부대 싸움. 그래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정치적인 포지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IS 소멸을 위해서 일시적인 국제연합군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거는 곧 그 안에 그 내부에 상호 투쟁과 갈등의 이 모순을 이미 잉태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당장은 이 국면에서는 이 현재 테러 국면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일시적인 수혜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의적인 소멸된 순간 곧바로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평화로 가는 길은 분명히 아니죠. 아이고, 참 시리아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막 꼬여 있는 이 국제 정치 안에서 피해 보는 건 결국 보통 시리아의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내로 좀 시각을 돌려볼게요.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알카에다, IS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카에다의 연계 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 여기를 추종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검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이분이 테러리스트인 걸로 국내 언론에는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중동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카에다는 좀 알지만 알카에다의 연계 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도 어떤 단체인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IS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우선 알 누스라 전선이라는 건 어떤 거고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IS 공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이것들을 노려가지고 알-누스라라고 하는 네. 그 조직을 지지하는 뭐 조직 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지지하는 예. 이게 뭐 어떤 자가 발생형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연계가 있는 조직 원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이 알-누스라를 지지하는 어떤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했다. 불법 체류로. 네.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이거는 좀 헛짚은 게 네. 알-누스라는 IS하고 아주 격렬한 어떤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이 지원해주는 네. 일종의 반군이죠. 시리아 반군이에요.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IS하고 싸우니까. 아. 시리아 반군도 여러 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 파가 있겠죠. 그중에 꽤 큰, 음.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알-누스라고. 네. 그리고 이 애들이 IS하고 격렬히 싸우고 있어요. 시리아 반군이니까. 예.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우면서 동시에 IS하고 싸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알-누스라를.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네. 그런데 네. IS 공포를 이야기하면서 IS하고 갈등 투쟁 관계인 네. 알-누스라 조직원을 잡았다고 네. 혹은 연기돼 있는 인도네시아 외국인을 잡았다고 예.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분위기를 만드는데 네. 조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지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은 지금 이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리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IS에 동조하는 10인의 국민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격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정원이 주장하는 알-누스라 전선은 IS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의 동맹군이에요. 미국의 동맹군이라는 거죠. 알-누스라는. 근데 국정원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걸 근데 도대체. 그거를 혹시 그래가지고 10인의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네. 뭐 이거를 IS를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댓글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체계화되고 조직된 10명이 체계화되고 조직된 이것도 역시 코미디인데 두 번째 코미디인데 네. 이게 실체가 뭔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저 국정원은 지지했다는 거죠. 내국인조차도 10명이. 댓글에서 예를 들어 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 지지인 건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뭐 프랑스에서 테러 났다고 사람들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추도가 이제 있는데 그 시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추도한 적 있냐? 그 프랑스 사람이 죽으면 추모하고 이슬람이 죽으면 추모도 안 해주는 거냐?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뭐 기자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게 IS를 지지한 거죠, 그게. 그게 IS를 지지한 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 테러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도 이런 테러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염려나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가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엊그저께도 발표된 거에 따르면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테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영향 지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제로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요. 서울 시민들이 뭐 피부를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도시에 속하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얼마 전에 또 서울이 안전한 도시 1위라고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테러 방지법을 이 기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자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데요. 그래서 무슨 방금 이현 교수님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상황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테러에 대한 어떤 대응 단계는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대응 수준이 낮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말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한 나라이고 테러 영향 지수로 본다면은 뭐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상이 테러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일상이 통제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미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수준만큼 테러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지금 대비가 허술하다는 식의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정말로 이것도 역시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뭐 그 민중대회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 어떤 경찰도 시민을 미국은 경찰이 시민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 이완영 의원이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가지고 있고 또 흑인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총기에 의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불안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불안이 유지되고 통제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미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경찰이 시민을 총으로 죽이는 게 미국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황에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가 이런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 그렇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테러 방지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러시아, 미국, 프랑스의 핵심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의 핵심 이익이 있는 거래요. 예? 테러 방지법 이거 하겠다고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참에 잘 됐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전해드리면 이 알-누스라 전선이라는 게 그 시리아 안에서만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뭐 이렇게 좀 언론은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인과 관련해서도 2007년에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국내에 불법 입국했다는 건데 그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불법 체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전 재밌는 점이 바로 SNS 활동입니다. 본인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산에 가서 자기 이렇게 옷 입고 V자 그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오늘 MBC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테러범을 하나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테러리스트는 어떤 산에 가가지고 양손에 V자를 그리면서 그 자기 그 알-누스라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막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게 SNS에 나오고 이래서 이 사람이 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쫙 보였는데 저는 흡사 그게 80년대 간첩단 사건 하면 무슨 북한 서정 뭐 이렇게 쫙 늘어놓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과연 이 인도네시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는 책을 보고 이슬람 원리주의 책이다라는 거 우리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런 좀 의혹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이번 검거와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테러리스트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건 표준 나가지 않은 다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슬람 원리주의 뭐 서적이 10권 정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읽어봤는지 네. 아랍어 해독이 가능한지 네. 우리나라 경찰 수사관들이 인도네시아가 되는 경찰이 간 건가요? 뭐 어쨌든 인도네시아 원어를 원주민들 써서 말을 쓸 수 있는지 네. 어떻게 그것이 원리주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슨 책들인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전혀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람보 칼이 발견되고 어쩌죠. 그건 참 난감한 거죠. 사람들이 집에 등산용 칼 같은 경우에 있으면 그것도 다 그럼 테러 무기냐 네. 하는. 네. 네, 이거는 그리고 다분히 어떤 신화를 맞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모형 총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장윤성 기자 들어보니까 이혜영 교수님 또 같이 말씀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웃지도 못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가령 이제 어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칼 포퍼의 뭐 책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책들인데, 근데 그런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용공 혐의로
이적 표현물로 해가지고 연공 혐의가 돼서 뭐 체포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열린 사회에 대한 적이야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뭐 그와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분명히 혹시 우리는 테러에 대해서 안전할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집단들이, 그러니까 IS가 하는 것들이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드 타켓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 타켓을 상대로 하는 거다.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슨 국내에서 이런 알카에다라든가 또는 IS를 지지하는 그런 뭐 테러리스트들이 적발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떠드는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IS의 표적이 되어 달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IS가 52개 뭐 국가들을 무슨 뭐 십자군 국가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은 IS가 그 52개 국가들을 향해서 전부 다 테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본다면은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어떤 너희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테러의 타켓이 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떤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사회적 성숙도를 높여 나가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이슬람 공동체가 테러리스트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에 있는 이슬람 공동체를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나가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타켓이 되는 위험한 행동을 피하면서 동시에 테러로부터의 안전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하는 과정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그 SNS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색출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뭐 정말로 테러리스트라면은 우리 정부와 국정원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손뼉칠 일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암시하신 것처럼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상시적 감시 체계 속에서 이게 적발된 거라면은 네. 이거는 그 프로세스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발견된 건지 이런 발견. 어설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찾아냈냐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보고, 근데 이 과정이 투명치가 않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좀 이상하다,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발견된 그 구체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뭐 모형총, 그다음에 람보칼, 그다음에 뭐 원리주의 책 10권 정도, 뭐 기타 등등. 네. 여기서는 이제 그다음에 어설프기 짝이 없는 V자 걷는 어린애 같은 네. 이 청년이 예. 실제로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여전히 좀 미궁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동안 그 분쟁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했던 한겨레 정인환 기자에 따르면 밀리테리 마니아인 이주노동자 아니냐. 지금 발견된 것들을 보면 좀 그런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꼼꼼하게 취재하고 검토해서 확인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흥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대응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테러에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소프트 파워, 우리 사회의 소프트 파워의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본도 이제 테러 영향 국가로서의 어떤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인가 2월달인가요? 일본인이 IS에 체포돼가지고 일본이 참수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베가 굉장히 경거망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평화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든가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중동 국가들을 전부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 순회해가지고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기여한다. 이래서 IS 테러 격퇴하는데 비용으로 2억 달러를 내겠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위를 지나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국민이 희생당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이렇게 코미디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들을 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더라도 야 한국은 정말로 그 관용도가 높은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위협을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바타클랑 극장인가요? 거기에서 이게 다 올랑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국가 지도자가 보여주는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나저나 국정원이 이렇게 지금 보면 정부 여당이 해서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대테러 예산 1,000억 원 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러 방지법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정원이 이렇게 테러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좀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일단 국정원이 여러 번 테러 방지법 이런 형태로 국민의 기본권, 내지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번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선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시키자. 그다음에 해외 동포에 대한 지문까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IS 공포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걸 또 특히 또 국정원의 어떤 그 위상을 강화시키는 혹은 권력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는 다분히 너무 의도가 많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제하고 자숙해야 될 어떤 국정원 입장에서 IS 공포를 지렛대로 오히려 안전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도 저는 나오지 않나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 또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무슨 대테러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테러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가령 이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차원에서 시민에게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의 어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들도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만큼의 우리가 받는 강도가 그렇게 높은 건가? 오히려 우리는 그럼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협하고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이해 교수님 말씀대로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국정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테러 예산을 빙의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나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전에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슨 테러 방지 기능을 한다, 테러 예산을 쓴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시민의 불안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대로만 되면 좋겠는데요. 그 SNS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닙니다. 이 1,000억 전부 내년 총선 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그 여파가 한국에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국내 정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교수님 김창수 원장님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50분, 55분, 1시간 정도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IS 관련된 분석, 국제 정치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창수 원장님 사실 핵심을 짚은 건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인데 스스로 우리가 그 십자군에 미국 주도 십자군에 포함되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김창수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불안감을 조장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진적 대응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 확충시켜 나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불안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세월호 때문에도 엄청 많이 놀랐고 그 놀란 가슴 아직도 진정이 안 됐는데 또 이번에 그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박탈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